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했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평온함을 느끼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감싸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미소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고구려의 높은 산자락 아래 푸른 논이 끝없이 펼쳐지고 울창한 숲이 속삭이는 작은 마을에 박문수라는 남자가 살았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한때 영광을 누리던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의 집은 기와를 얹은 지붕이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우뚝 서 있고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이 위엄을 뽐내는 마치 시골 속의 궁전 같았다. 매일 새벽 이슬에 젖은 햇살이 마을을 비출 때 문수는 객청에 놓인 검은 오동나무 궤짝을 열고 동전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를 들었다. 그에게 이 짤랑거리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었으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기쁨이었다. 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였다. 그는 그들의 노동과 땀을 짜내어 재산을 불렸다. 보리 수확철에 고된 노동 끝에 마을 사람들은 쌀 한 포대를 빌렸지만 가을이 되면 이자만 반 포대가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 그 시절 농사는 하늘의 뜻에 좌우되었고 흉년이 들면 제때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문수에게 빚진 자들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많은 이들이 결국 논밭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등 뒤에서 문수를 탐욕스러운 인색한 자라며 비난했지만 그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대해야 했다. 이 마을에서 돈과 곡식을 빌릴 수 있는 이는 문수뿐이었다. 원래 문수는 관리로서 출세하려 했으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10년 넘게 책을 파고들었지만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학문을 포기하고 우연히 돈을 굴리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그는 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관리의 녹봉보다 더 큰 권력을 주는 쾌락임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지방 관아의 재판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듯 느꼈다. 그렇기에 문수의 대우는 날로 가혹해졌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은 견디기 힘든 요구와 위협에 시달렸다. 빚은 쌓이고 쌓여 많은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 문수의 재산은 날로 늘어났고 그는 돈으로 마을을 지배하는 듯 보였다. 매일 밤 그는 하루 동안 받은 돈을 세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얼마나 귀한 보물을 거두었는가. 이 돈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남들이 뭐라 하든 이 소리만 들으면 나는 만족하노라. 그러던 어느 날 문수의 기와집 앞마당은 하인들의 소란과 한 젊은이의 간절한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나리, 어찌 그리도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기십니까? 우리 집의 마지막 소마저 빼앗기면
농사는커녕 가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제발 소를 돌려주시옵소서. 문수가 마당으로 나오자 초췌한 모습이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체구를 지닌 젊은이 최영환이 눈에 들어왔다. 문수는 그에게 며칠 뒤 다시 와서 사정을 말하라며 돌려보냈고 곧 하인에게 그 젊은이의 신분을 물었다. 그는 동방에서 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최상민의 아들로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농사를 짓는 젊은이였다. 최상민은 지난 보리 수확철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문수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해 소떼를 빼앗긴 처지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문수는 영환의 엄정한 눈빛과 품위 있는 태도가 마음에 남았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다. 이 젊은이를 사위로 삼으면 어떨까? 최상민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더 높아질 터. 나쁜 일은 아니야. 며칠 뒤 문수는 최상민의 집에 굴뚝을 설치하며 영환을 객청으로 초대했다. 영환은 침착하게 가문의 어려운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들은 문수는 그를 더욱 사위로 삼고 싶어졌다. 그는 태연히 제안했다. 내 어린 아들 민수를 가르쳐 글을 읽고 쓰게 해준다면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겠네. 어떠한가? 영환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가문의 공공한 처지를 생각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그는 문수의 어린 아들 민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가끔 문수의 딸 혜란을 마주쳤다. 혜란은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하며 손재주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그녀가 곧 혼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문수는 민수에게 혜란의 이야기를 영환에게 자주 들려주라고 일렀고 민수는 영환이 혜란에게 은연중에 마음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어느 날 문수는 영환을 다시 객청으로 불러 차를 나누며 말을 꺼냈다. 자네 덕분에 민수의 학문이 날로 나아지고 있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길 바라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영환은 대답했다. 민수 도련님이 학업에 뛰어나 기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에게 혜란이라는 딸이 있네. 이미 혼인할 나이를 넘겼지.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준다면 모든 빚을 없애주겠네. 영환은 이 갑작스러운 청혼에 크게 놀랐지만 혜란의 단아한 모습과 가문의 빚을 떠올리며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다. 최상민은 아들의 혼사 소식에 걱정이 앞섰다. 영환은 혼인할 나이였지만 집안에 어린 동생들이 많아 가문을 떠날 수 없는 처지였다. 게다가 문수의 평판이 좋지 않았고 장인 집에서 함께 사는 미래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조건부로 혼인을 허락했다. 몇 달 뒤 영환은 혜란과 혼인하여 문수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장인 문수와 달리 혜란은 따뜻하고 세심했으며 민수는 영환을 친형처럼 따랐다. 영환은 혜란의 따스한 성품과 민수의 순수함에 점차 마음이 끌렸고 이 집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시간이 흘러 영환이 장인의 집에서 지낸 지 3년이 지났다. 문수는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한 마을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어느 날 한 빚쟁이가 억울하다며 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문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밀쳤고 빚쟁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 일로 문수는
크게 당황했다. 만약 빚쟁이의 가족이 관에 고발하면 그의 부정한 돈 거래가 드러나 큰 화를 당할 터였다. 최영화는 장인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 줄 압니다. 제가 나서서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말에 박문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기쁨이 솟구친 그는 충동적으로 약속했다. 영환아, 네가 이 일을 잘 해결해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너희 부부에게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마. 그러나 말을 내뱉고 난 문수는 곧 후회에 휩싸였다.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터라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영환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영환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빚쟁이의 집을 매일 찾아가 그의 재해료를 돕고 그 가족의 생계를 세심히 돌보았다. 처음엔 문수를 원망하던 빚쟁이의 가족도 영환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영환의 헌신 덕분에 빚쟁이는 곧 깨어났고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다. 영환은 장인에게 그 빚쟁이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간청했고 문수는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다. 사태가 악화되지 않은 것에 기뻤지만 약속했던 재산의 절반을 내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해란과 영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밥맛을 잃고 밤잠을 설쳤으며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가문의 가장이 몰라보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 연유를 알지 못했으나 영환만은 그 이유를 짐작했다. 그는 걱정스런 얼굴로 장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님, 혹시 저희와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지요? 어찌 제가 아버님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마음을 놓으시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문수는 영환의 말에 자신의 좁은 마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결국 약속했던 대로 재산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몫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근처에 새 집을 짓고 영환과 해란을 독립시켰다. 비록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문수의 재산이 워낙 막대했기에 그 몫만으로도 넓은 땅을 덮을 만큼 충분했다. 이로써 영환과 해라는 마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가문이 되었다. 독립한 첫날, 영환과 해라는 미래를 논하며 둘만의 다짐을 나누었다. 먼저 해란이 입을 열었다. 낭군,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이 불을 통해 호화롭게 사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님의 뜻을 거슬 수는 없으나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영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셨으니 어찌 유생인 내가 불을 미천 삼아 남의 고난을 짓밟겠소? 그대가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시오. 이에 영환과 해라는 시가와 친정을 돌보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도왔다. 해라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탐욕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자식으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도리라 여겼다. 영환 또한 장인의 부가 마을 사람들의 고난 위에 쌓인 것임을 알기에 그들을 돕는 것이 장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독립한 뒤에도
문수는 재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빚쟁이가 단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담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다. 심지어 일부러 자리를 비운 척하며 기한을 넘기게 한 뒤 서류를 몰수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으나 영환과 헤란의 선행을 보며 그들은 이를 참아냈다. 어느 날 문수의 계략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한 마을 사람이 그를 찾아가 따졌다. 나리, 며칠 전 제가 기한 내에 돈을 갚으러 왔을 때 나리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하여 다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이 지났다며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시니 그 노는 저희 생계의 전부입니다. 어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수는 태연히 답했다. 자네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가? 계약은 법에 따라 정당한 것이니 내가 어찌 법을 어기겠나? 내가 자네에게 밭을 빌려주고 생계를 돌보아 주겠네. 그러니 가보게. 나리의 땅에서 제가 소작을 하란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억울함에 치를 떤 빚쟁이는 매일 문수를 찾아가 따졌고 그들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빚쟁이는 관에 이 불공정을 호소했다. 새로 부임한 판관은 정직하고 공정하기로 이름난 이였다. 그는 문수에 과도한 재산 축적을 주시고 있었다. 고발을 접수한 그는 즉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했다. 판관과 친분이 없던 문수는 두려움에 떨었다. 판관은 고발인뿐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문수의 재산 축적 과정을 샅샅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문수의 돈 거래는 관습과 법의 틀 안에서 교묘히 이루어져 명백한 위법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빚쟁이의 상해는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영환의 보살핌으로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 일도 묻혔다. 그러나 판관은 문수의 과도한 부축적이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초래했음을 알았고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문수를 불러 엄히 꾸짖었다. 어찌하여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고난을 이용해 재물을 쌓았는가? 이를 어찌 가벼운 죄로 여길 수 있겠나? 나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네 사위와 딸이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일부 백성이 관용을 청했으니 부당한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이 현실이 되자 문수는 최후의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그는 딸과 사위가 자신 몰래 마을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순간 그의 과거 잘못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 딸과 사위가 내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썼구나. 이 아비는 자식들에게 치욕을 남길 삶을 살아왔다. 문수는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한 아버지로 기억할까 두려웠고 헤란과 영환이 망신을 당할까 염려했다. 며칠간 고민 끝에 그는 판관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헤란과 영환을 불러 말했다. 헤란아, 영환아, 너희는 이 무능한 아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었다. 참으로 부끄럽구나. 헤란이 답했다. 아버님, 어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버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고난에 더 마음을 쓰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판결대로 재산을 돌려주시고 앞으로 선행을 이어가신다면 저는 더 이상 원망이 없습니다.
이에 문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만 남기고 부당하게 취한 재산과 토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진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했다. 그 후 문수와 해란, 영화는 검소하게 살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세월이 흘러도 문수의 후한 마음은 변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칭송했다. 수십 년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억압은 사라졌고 문수는 마침내 인간 삶의 참뜻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가 행복으로 가득한 긴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귀족이 노예를 짝사랑하다 옛 고구려의 세월이 흐르던 시절, 푸른 산자락과 맑은 강물이 어우러진 한적한 마을에 박문수라는 고귀한 양반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사방에 울려 퍼졌으니 이는 그가 넓은 기와집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소유한 부유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안은 수많은 하인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 집안에서 일하는 이들과 밖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합치면 그 수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박문수 양반은 너무나 바빠 이 많은 하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하여 하인들을 관리하는 일은 대개 집안의 나이든 하인들이나 형함에게 맡겨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박문수 양반은 저택 앞들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 흐르는 맑은 가을께서 두 여인이 웃음소리를 내며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박문수 가문에서 일하는 하녀들로 보였다. 양반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맑고 고왔으며 걸음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아했다. 그녀의 이름은 은서, 최근 이 집안에 들어온 젊은 하녀였다. 은서와 동행하던 하녀는 양반의 시선을 느끼고 놀라 고개를 숙였다. 은서 역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는 두 여인은 서둘러 문을 지나 사라졌다. 박문수 양반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문이 막혔다. 내 집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하녀가 있었단 말인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기심이 솟구친 그는 곧장 집안의 책임자를 불러 은서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철민이라는 행상인의 아내로 최근 이 집안에서 일 시작한 자였으며 7살 난 아들 혁을 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박문수 양반은 혀를 차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토록 고운 여인이 이미 남편과 아들을 두었다니 참으로 아깝도다. 은서가 아이를 낳고 한여로 일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놀라게 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가을물에 손이 터져라 빨래를 하는 그녀의 가냘픈 손을 볼 때마다 양반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찌 저 고운 손이 차디찬 물을 견뎌야 한단 말인가? 만약 그녀의 남편이 나와 같은 양반이었다면 그녀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안락한 삶을 누렸을 텐데 그러나 그는 양반의 신분을 지닌 자로서 하인의 아내를 탐할 수는 없었다. 고구려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은 타인의 아내를 욕심내는 것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 양반의 마음은 은서를 향한 연정으로 흔들렸다. 밤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은 은서의 남편 철민에게로 향했다. 철민은 비록 하인이었으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일이 더욱 질서정연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양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인은 결국 하인일 뿐이다. 철민이 사라져도 다른 이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은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녀의 남편을 멀리 쫓아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책이 싹트기 시작했다. 양반이라 할지라도 하인의 가정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철민을 멀리 보낼 묘책을 궁리했다.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철민에게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박문수 양반은 철민을 불러 말했다. 철민아,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철민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대감마마, 어떤 일이시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양반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지금이 동짓날 아니냐?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하지만 장터에는 이를 파는 이가 없으니 너 스스로 산에 올라가 따오거라. 이 말을 들은 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지는 계절이 바뀌는 때 땅은 얼어붙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다. 산딸기는 여름에만 열리는 과일인데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철민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런 철민의 모습을 본 7살 아들 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신가요? 철민은 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혁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좀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아들의 간절한 모습에 철민은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대감마마께서 산딸기를 따오라 하셨단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혁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 산속 어딘가엔 틀림없이 산딸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도울게요. 그 어린 소년의 단호한 말에 철민의 가슴은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임무 앞에서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혁은 7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산처럼 단단하고 강물처럼 맑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터오르는 이른 시각, 혁은 박문수 양반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어린 몸으로 저택의 높은 문 앞에 당당히 서서 깊이 허리를 숙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대감마마, 저는 철민의 아들 혁이옵니다. 잠시 뵙고자 왔사옵니다. 박문수 양반은 정원의 돌탁지에 앉아 차를 음미하던 중 그 어린 목소리에 놀라 차를 내려놓았다. 이른 아침 한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이게 누구인가? 어제 내일을 돕던 철민의 아들이 아닌가? 네 아비는 어디 있고 어찌하여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왔느냐? 혁은 두 눈을 반짝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감마마, 소인이 이곳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옵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오르시다 큰 뱀에게 물리시어 지금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심이옵니다. 박문수 양반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산속에 뱀이 나올 리 만무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철민이 내 명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 어린 것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는구나. 양반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놈, 한겨울의 추위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감히 나를 속이려 하다니 그 뻔뻔함이 가소롭구나. 그러나 혁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다. 대감마마, 그럼 한겨울의 추위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 말에 박문수 양반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소년의 대담하고 날카로운 말이 마치 거울처럼 그의 속내를 비추었다. 양반은 자신이 철민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내리며 공영에 빠뜨리려 했던 속셈이 이 아이에게 들통났음을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더 이상 추궁할 말을 찾지 못한 그는 혁을 번 돌려보냈다. 알겠다. 돌아가거라. 네 아비에게 속히 나으라 전하거라. 그러나 박문수 양반의 마음은 여전히 은서를 향한 욕망으로 타올랐다. 그녀를 첩으로 삼고자 하는 갈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철민이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양반은 다시 그를 불러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철민, 뱀에 물린 상처는 다 나았느냐? 이번에는 쉬운 일이다. 잘 들어라. 장터에 가서 달걀 한 꾸러미를 사오거라. 그 말에 철민의 머리는 멍해졌다. 달걀이라니, 그것도 수탈기 낳은 알이라니. 세상에 수탈기 알을 낳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산딸기 임무도 아들 혁의 기지로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번에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철민은 밥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본 혁이 다시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아버지, 또 무슨 근심이시옵니까? 대감마마께서 또 다른 일을 시키셨나요? 철민은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혁아. 이번에는 장터에 가서 수탈기 낳은 달걀을 사 오라 하셨다. 세상에 수탈기 알을 낳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이번에도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아침, 혁은 다시 박문수 양반의 저택으로 찾아갔다. 양반은 또다시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을 찾아온 모습에 놀라 물었다. 혁아, 또 어인 일이냐? 네 아비는 요즘 일을 어찌하고 있느냐? 혁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대답했다. 대감마마, 실은 아버지께서 어제 제 동생을 낳으시느라 아직 몸이 약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소인이 대신 뵈러 왔사옵니다. 박문수 양반은 그 말에 기겁하며 소리쳤다. 뭐라? 이 건방진 놈, 남자가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감히 터무니없는 소리로 나를 조롱하려 하느냐? 혁은 침착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대감마마, 그렇다면 수탈기 어찌 알을 낳겠사옵니까? 그 말에 박문수 양반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어린 혁의 날카로운 지혜가 그의 속셈을 두 번째로 꿰뚫은 것이었다. 양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의 마음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욕망의 눈이 멀어 나는 한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서 떼어놓으려 했고 한 아이의 어미를 빼앗으려 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어미를 지키기 위해 이리도 애쓰고 있구나. 내가 어찌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혁은 그 지혜와 용기로 아버지 철민을 지켰고 어머니 은서를 양반의 욕망에서 구해냈다. 박문수 양반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비록 하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혁의 비범한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복한 양반은
그를 더 이상 하인으로 둘 수 없었다. 이에 박문수 양반은 혁을 하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켰다. 혁은 그 후 학문에 힘써 훗날 형함이 되었고 그의 지혜와 정직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박문수 양반은 여전히 혁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가 신분의 벽을 넘어 빛을 발하는 전설로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